네, 오랜만에 바이오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한 석 달 만에 뵙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바이오주 흐름을 좀 평해 주신다면요. 오늘 또 새로운 이슈도 하나 나오기도 했고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약간 이제 좀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 바이오가 도대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양호하다. 글로벌 시장은 상당히 양호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가장 이제 표준이 될 텐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상향 할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텍이 나스닥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가 그렇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글로벌리는 잘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더라도 한 6개월 남짓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5년 정도 하락한 다음에 한 6개월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아직까지는 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국내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4월, 11월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올해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기술 이전이 이렇다 할 기술 이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이전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그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는데 뭐 코스닥 3천 이 수혜를 바이오가 일정 부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향후에 수급 적인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국내 바이오에 올해 가장 중요하게 기다리는 오늘도 그 에이프릴 바이오가 네. 임상 2상 그 임상 2A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A상 이제 POC 그러니까 이게 약물로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POC를 증명을 하게 되면 회사의 전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파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체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약물이 잘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이제 그 전체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그런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올해는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POC를 증명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려가는 게 화두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플랫폼 기술에 이런 그 POC 증명, 개념 증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따라서 국내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리 하게는 나스닥 뭐 바이오텍 특히나 좀 이 지수를 평균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그렇고 기대했던 내용들이 사실 뭐 규모라든지 네. 뭐 이렇다 한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어서 조금은 침체된 분위기였다가 오늘 어쨌든 이 에이프릴 바이오처럼 이 기술력이라든지 기업의 네.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 또 터지고 있는 모습이 네, 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런 소식들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네. 부분을 오늘 좀 차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데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께서 시장도 잘 보셨겠지만 막 코스피 매도 사이트가 걸렸다가 네. 매수 걸렸다가 네. 다시 매도 막 이렇게 급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때문이었었습니다. 그 워시 쇼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매파적 인물이다 보니까 금리
이거 어려워지겠는데? 네. 예,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가 바이오라면, 약간 이 금리 동결하고 인하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불안 요소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네. 요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금리가 바이오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금리가 지속이 되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이오 기업들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은 과거 굉장히 높은 금리에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금리의 큰 흐름, 굉장히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금리 자체도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나온 그 지표들 보면은 소비 지표가 안 좋았단 말이죠. 고용 이런 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고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하락 속도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의 어려운 상황을 잘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는 금리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하향, 안정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은 긍정적인 방향이다라는 거고요. 정책적인 것도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압박이 작년 대비해서는 좀 덜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부 다 공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 그러면 네. 국내 바이오에 있어서는 POC를 증명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바이오는 무조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즉 금리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특히 임상 이상에서 POC를 증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리보다도 개별 기업의 그런 임상 데이터 경쟁력 이런 측면을 오히려 더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바이오텍들의 이 돈이 되는 금리 부분도 일단 중요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지난해보다는 이 매크로적인 이슈에 관해서는 나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고금리에 대해서 내성이 이미 생긴 기업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와 예선을 이미 탈락했고 이제 그렇죠. 본선과 결선을 POC라는 개념 증명으로 증명을 하는 이 기업 개별들의 이슈가 더더욱이나 조금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아까 수급 때문에 코스닥 쪽 조금 더 이렇게 화랑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인들도 이제 보이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코스닥이 제가 정확히 몇 %인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러프하게 질문을 드리고 네. 꿈의 3천 스탁이 가능할지 거기서 이 수혜를 바이오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을지 네, 그거 여쭤볼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혜는 가능하다. 그러나 3천 스탁은 굉장히 그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가 네. 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 있지만 바이오 쪽에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큰 기업들이 없죠. 그래서 전체가 다 잘해서 올라가야지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그 수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죠. 치고 빠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코스닥 3천을 가기 위해서는 기관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2%라 그러면 한 10조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의 이 비중을 올리는 벤치마크를 좀 깔아준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 투자가로서 거의 이제 27년 이렇게 이제 일을 했지만 벤치마크가 이제 매니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없다 그러면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벤치마크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벤치마크에 어떤 종목이 있고 혹시라도 이 벤치마크가 이제 제가 아웃퍼폼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크를 이제 포함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이 수익률에 의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가 바이오 기업은 그 코스닥에서 한 30-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오를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관 투자가 펀드 매니저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이오를 육성하는 이런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부실 기업은 또 퇴출을 더 이제 빨리 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 좋은 기업에 돈이 더 몰리는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코스닥 3천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세제적인 지원도 같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적인 지원.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라든가 시비 발행 여기에 이제 한정돼 있는데요. 이 외에 이제 국민성장펀드라든가 이런 펀드들을 통해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내 바이오텍들이 자꾸 POC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은 글로벌리 가장 좋은 약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펀더멘탈적인 측면 이 두 개가 합쳐진다고. 그리고 여러 개의 기업이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뭐 알테오젠 혼자, 뭐 ABL 바이오 혼자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 기업이 전체가 다 올라올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개별 기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녹화는 2월 11일 2시 40분 기점으로는 알테오젠 1%대 소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시름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그 로열티 문제 때문에 알테오젠이 조금 꺾인 때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걸 불확실성 해소로 좀 해석을 하면 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기술 이전 성사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될지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로열티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알테오젠 자체가 뭐 알테오젠은 기업 이 자체가 어떤 뭐 무엇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악재가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니죠. 원래 숨겨 있던 그냥 2% 보면은 2% 이하로 한다라고 2%를 넘지 못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공시를 해야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공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이 뭐 바뀌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에서 그거를 과하게 평가하고 그 부분이 약간 빠졌다, 거품이 빠졌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악재다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테오젠의 이 히알루로니다제라는 이 약물 이제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기술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키트루다 같이 그 판매액이 굉장히 몇십조 단위로 큰 약물도 그렇지만 1조 단위나 그 이하 물질들도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것도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약물인 이 키트루다의 SC 피하 주사 제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이 병용을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같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약물들이 지금 피하 주사 제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히 암 치료제에 있어서의 피하 주사 제형은 이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필수 제품이다. 여기에서 알테오젠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한 단계 떠서 우상향에 갈 것으로 생각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각도는 그대로 하고 지금 몸을 낮춰서 다시 한번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의 J 코드 그러니까 보험 급여를 하는 그런 코드가 부여되는 게 3월
이제 4월 달 2분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환자의 부담이 낮아지면서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이후에 키트루다 SC 제형의 매출액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머크가 독일의 특허 연방 특허 법원에다가 이제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비 판결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한데 이게 한 이번 달 24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엠다제 특허가 무효다라는 예비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알테오젠에 아주 큰 호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2월 달 그리고 2분기, 3분기에 걸쳐가면서 펀더멘탈적 이 사이에 계속해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주가도 계속해서 낮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그 근본적인 내용이 달라진 거는 아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숫자적으로 기대했던 게 컸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꺼진 거. 근데 2% 정도면 보통 기술적 로열티에서 어떤 수준으로 봐야 돼요? 2%라는 지금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네. 키트루다라는 게 40조 원 이상 팔리는 약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로열티의 1% 물론 이제 SC 제형의 제형 변경 그 SC 제형의 전환율이 몇 %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30-4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물 적응증의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아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1조 원까지도 이 로열티를 기대를 했다가 이게 5천억 원 정도로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키트루다 크다 보니까 이제 금액 자체도 몇천억 원 단위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얘기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ABL 바이오 얘기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사노피가 이 파킨슨병 치료제죠. 요거 관련해서 개발 우선순위에서 좀 낮췄나 봐요. 조금 밀렸나 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여파가 어떻게 미칠까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손흥민이를 잠시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뛰자. 계속 뛰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잠깐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뺀다 이게 아니죠. 만약에 뺀다 그러면 굉장히 큰 악재인데 지금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잘 뛰고 있는 선수를 갑자기 그냥 빼서 안 뛰게 만든다? 그거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요번에 그 사노피가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약물은 순위를 올리고 어떤 약물은 낮추겠다. 우선순위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ABL 바이오에게 큰 타격을 줬던 게 기사 하나가 어떤 식으로 났냐면 그 안에 드날리라는 회사의 약물이 순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같이 ABL 바이오의 ABL 301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걸 묶어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드날리의 이 약물이 열심히 했지만 임상이 실패가 됐다. 과거에는 다른 적응증으로도 했는데 실패를 했고 또 이제 요번에 다른 적응증으로 했는데 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순위로 하향 조정한 게 그 ABL 바이오의 ABL 30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묶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가 큰 문제가 있어서 약물에 문제가 있어서 같이 하향 조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드날리 거는 임상에 실패를 한 겁니다. 네. 임상 이상에서 확실하게 실패를 했고 RIPK1이라는 그 잘 타겟을 했지만 뭐라 그럴까요? 잘 타겟은 억제를 했는데 환자의 질병은 해결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드날리 거는 실패. 그러나 이 ABL 301은 임상 일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안전성, 그 다음에 약물의 내약성, 그리고 용량 의존적으로 뇌로 들어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파킨슨병이라는 질병의 굉장히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뭐 임상 성공 확률도 굉장히 낮거니와 파킨슨은 질병 조절을 하는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뛰어봤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노피는 야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대부분의 경쟁자들이 최근에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로슈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 임상 프로토콜을 이상을 갈 때 잘 짜는 것이 성공 확률도 오히려 높이면서 오히려 임상 기간도 단축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보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것은 ABL 301의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 특히나 그랩바디 B가 뭐 손상을 받았다 같이 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ABL 301의 그런 그 가치를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향후에 파킨슨병 치료제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을 받고 팔아서 돈을 남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훨씬 미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임상 조정으로 임상 기간이 뒤로 밀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100만 원이 들어올 게 12년 차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가치가 하락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파킨슨병 치료제를 그냥 갖다 그러면은 아마 성공 확률이 낮았을 텐데 재조정을 해서 만약에 잘 정비를 해서 간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을 볼 때 전체적인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묶어서 같이 얘기됐던 드날리 건이랑은 이 차이를 분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관점에서는 어쨌든 전략적 조정이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그 좀 들썩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몇몇 개 좀 꼽아주세요, 대표님. 네. 먼저 지금 얘기가 나온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001이라는 ABL 001이라는 담도암 2, 3상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확률은 잘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늦게 발표되면 발표될수록 좋은 건데 예. 지금 늦춰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ABL 001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을 하나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확증적 임상이기 때문에 가치에 곧바로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코롱 티슈진도 6월, 7월 정도에 중요한 임상 결과 3상 2개를 발표하게 되겠죠. 이때는 임상 3상 데이터를 아주 잘 봐야 됩니다. 혁신적인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상 결과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에피노 페그듀타이드 마시 치료제 임상 2상 지금 머크가 하고 있죠. 이 임상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데이터 발표에 따라서 회사 가치도 또 변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바토클리마브로 임상 3상 2개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올해 들어서 상장한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지금 네. 요새 더 면밀히 세심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증권신고서 제출한 거 막 정정신고하고 이러면서 바이오주도 지금 새내기주가 등장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그래도 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카나프 테라피틱스 요것이더라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대표님께 점검을 받아 보려고요. 네. 외국에서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기업 그 바이오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창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카나프 테라피틱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넨텍에서 근무하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병철 CEO가 네.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면역학하고 단백질을 엔지니어링하는 기술, 그 다음에 저분자 화합물 합성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넨텍에서 이제 근무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 관리라든가 또 실험을 짤 때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약물이 인터루킨 12라는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그런 약물입니다. 독성이 강한데요. 이 약물이 암세포에서만 작용하도록 이제 작용하는 그런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FAP라는 단백질이 그 암을 둘러싸고 있는 기질 근처에서 많이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FAP가 많이 발현이 돼 있는 곳이다. 그러면 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FAP를 타겟팅을 해서 이 약물이 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FAP를 통해서 정확하게 약물로 가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이제 암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특이적인 조건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중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FAP를 통해서 암 있는 곳으로만 가고 그리고 암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암 내부의 환경에 의해서 이제 항암 작용을 하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정교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개발 능력도 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 그러면은 특이성이 없어요. 바이오 의약품처럼 특이성이 없는데 특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저분자 화합물 개발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은 저분자 화합물로 레이저 티닙을 만드는 원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스코텍이 이 물질을 사갔죠. 이외에도 이중 특이적인 항체를 개발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이 물질은 동아 ST에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빅파마에게 기술 이전을 한 적은 없지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기업들이 이 물질들을 가져갔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적인 그런 공리학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상 1상 1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임상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POC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사람 몸속에서도 작동하는가라는 것을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혜진 대표님과 오늘 바이오주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